315쪽 중개의뢰였으면 중개계약 나갑니다. 이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요즘 출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출제는 지금 현재 21회 시험 이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중개계약에 수집이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나 고객을 우리 개업공사가 수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공이 직접 수집하시면은 직접 수입 방법, 제3자를 통하여 수집하셨다. 그럼 이것을 간접 수집 방법이라 부르는데, 이때 제3자는 들어가서 안 될 사람 딱 한 명 있죠. 그 자가 누구? 무등록 중개업자죠. 이 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는 순간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동창회에 참석합니다. 동창회에 참석해갖고 거기 오신 분들에게 내가 직접 의뢰를 받는다. 이거 직접 리스팅이에요, 간접 리스팅이에요? 직접 리스팅이죠. 동네 돌아다니면서 빈집, 빈 땅을 조사한다. 공지, 공가의 조사. 직접 리스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창회에 참석해서 거기 오신 분들을 통하여 의뢰받는 거예요. 이때는 간접 리스팅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 정도만 감 잡고요. 넘기죠. 그 중개계약의 의의는 알고 있습니다.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사 하나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죠.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중개계약은 낙성 분류식의 유상 쌍무계약이에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우리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 뭐와 가장 유사하다고요? 민법상 계약 중에 뭐와 가장 유사하다고요? 위임.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예요, 상사중개예요? 민사중개죠. 상사중개 아닙니다. 그 정도만 감 잡고 가자고요. 그래서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발생되고 있죠.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고, 다음에 중개계약의 종류 및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가볍게 그냥 짚고만 갑니다. 그럼 중개계약의 종류에 대한 부분인데 구분 기준을 이해만 해두세요. 그냥. 그러면 중개사물에 대한 개공이 어느 정도 독점력을 행사하느냐, 중개 권한의 부여 형태에 따른 구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개 권한의 부여 형태에 따라서 먼저 일반 중개계약이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독점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죠. 물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독점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독점 중개계약이 있는데, 이거는 독점 중개계약은 독점력이 가장 강할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은 우리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을 둔 계약의 형태고요. 이것을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게 이게 뭐예요, 지금? 일반 중개계약이죠. 그래서 이제 통칙 규정이 있다는 거. 그럼 일반 중개계약은 통상 구두로 체결하고요. 문서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뢰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요. 여러 명의 개공이 물건을 받았죠. 그러므로 일반 중개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대단히 높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에서 일반 중개계약은 이건 소송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높다 그랬고, 전속계약과 독점중개계약은 이게 의뢰인 갑이 특정 개업공사 A한테만 중개를 의뢰한다는 점 둘이 동일하죠. 동일한데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이거 스발상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스발상이 뭐예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이때 어떻게 처리하냐에 둘이 차이가 있는데, 전속이거든요. 전속의 경우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그럼 전속의 경우는 개업공사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보수 지급 안 했죠. 개업공사가 지출한 비용만 물어줬죠. 그것도 중개 보수의 50%이 내에서 지출 비용을 물어줬고요. 근데 독점중개계약이요. 독점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스발상과 거래했을지라도 중개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독점의 특징은 거래 성사 원인을 불문하고 거래가 성립이 되기만 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리한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개공한테. 그래서 이거는 보수 확보가 유의하다는 점에서 중개업에 대한 기업화의 장점을 이룩할 수 있다. 중개업을 대형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사용하는 중개약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독점력에 따른 구분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중개행의 주체의 수에 따른 구분. 중개행에 관여하는 주체의 수에 따라서 단독 중개계약과 공동 중개계약이 있죠. 그럼 단독 중개계약은 의뢰인 1인과 개업공사 1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는데 가볍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공동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수이거나 의뢰인이 다수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개공이 관여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공동의 특징은 여러 명의 개공이 관여하여 협력 중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속 중개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현 시대는 공동중개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주된 이유는 뭐였냐면, 이거는 그 개업공사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통신 시대에 아주 적합한 이상적인 형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중개는 이거는 중개업에 대한 조직화, 능률화, 효율화, 분업화를 이룩할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값만 잡아둔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중개에 관여하는 주체의 수에 따른 구분이라는 거,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개 보수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보수 지급 형태에 따라서 정률 중개계약, 정가 중개계약, 순가 중개계약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정률 중개계약은 중개 보수 요율을 정한 거죠. 보수 요율을 정하여 이제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0.5%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정가 중개계약은 보수액을 정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순가 중개계약은 우리가 금지행위할 때 언급이 됐는데 이거는 차액으로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가였다. 그래서 순가는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인데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하면서 내 손에 3억만 쥐어줘. 나머지 차액은 모두 가져. 이거였죠. 또 사는 쪽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예산이 3억이 있다. 이 토지 마음에 드니 구해주되 나머지 차액은 모두 보수로 가져라. 그래서 순가중개약은 의뢰인이 최저가나 최고가를 정하여 중개 의뢰하고 그 차액을 중개 보수로 지급하는 형태였어요. 그럼 순가를 체결했다 해서 당연히 이거 금지되는 중개계약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때 비로소 금지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대적 금지에 불과할 뿐 절대적으로 당연 금지되는 중개계약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개업공사는 차액을 많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요. 나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형태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금지된다고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의 종류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19쪽에 말이에요. 기출지문 OX가 있죠. 중개계약은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OX, X. 이거 일반 전속 독점은 독점력에 따른 구분이죠. 보수지급 형태는 정률, 정가, 순가를 얘기하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은 보수 확보가 이거 불리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수지급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정률, 정가, 순가가 보수지급 형태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래서 X였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면 중개 의뢰의 접수 처리 사항이 있는데 기출지문 OX만 하고 가겠습니다. 거기 320쪽에 기출지문 OX. 물건을 지금 접수하면서 어떤 사항을 접수해줘야 되나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매수 의뢰 접수에서는 권리의 확인, 중개 계약의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아주 어려운 지문인데 매수를 접수하는 거예요. 매수 접수할 때 권리를 확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도 의뢰를 받을 때 이 물건에 어떤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틀린 걸 슬쩍 끼워넣게 하는 건 아주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16회 때 지문이었었는데 틀렸습니다. 권리 확인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는 매도 의뢰 접수할 때 권리를 확인해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실무에서 중개계약이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중개계약서 작성 요령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중개계약서 작성 요령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개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이 내용을 묻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나마도 잘 안 물어요. 그래서 서식을 직접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322쪽에 일반 중개계약서가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딱 넘기면 전속 중개계약서가 나오죠.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전속 중개계약서는 이거 전속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이거 작성할 의무가 있죠. 사용할 의무가 있고요. 이거 작성한 다음에 보관도 해주셔야 되죠. 몇 년? 3년.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럼 전속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제 봐두시는데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 그래서 이제 관계되는 곳에 체크하게 돼 있고요. 그 첫 줄이 중개 의뢰인 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사물의 중개를 개업공사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글자들이 띄엄띄엄 있네? 싸웠나 봐 서로? 그죠? 그럼 을이 개업공인인회사예요? 의뢰인이에요? 을이 의뢰인이에요? 내 책에는 갑이 의뢰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죠? 우리는 의뢰 입장입니다. 갑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의뢰 의무 그래가지고 개공의 의무입니다. 이건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했던 의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조 제1항입니다.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2주일 이상 중개무철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기억나십니까? 이 항은 7일 내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직접 통지할 것이며 이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 때는 공개 금지라고 돼 있죠. 3항은 그 확인 설명 성실히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했던 전속 개공의 의무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2조 갑의 의무로 들어가 있죠. 갑은 위약금 지급의 의무와 소유비용 지급의 의무와 확인 설명 의무에 한데 협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항 1호 2호가 위약금이에요. 1호 2호가. 그래서 1호가 전속계약의 유효기한 내 을 외에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라든가 2호가 전속계약의 유효기한 내 을의 소유에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는 직접 거래했대요. 이게 지하다공 사건이죠. 이때는 1호 2호는 위약금 물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호는 전속계약의 유효기한 내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이게 스발상이죠. 이때는 소유비용을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물어주게 돼 있죠. 그 다음 이제 2항은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내용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이제 3조는 유효기간 쓰는 단어로 돼 있죠. 그래서 전속계약서 유효기간 쓰게 돼 있습니다. 다음 이제 원칙 3개월이고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4조는 중개보수 쓰는 날이죠. 손해배상 책임. 5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6조는 그 밖의 사항을 이제 기재하게 돼 있어요. 특약을.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통씩 보완한다 그랬고 연, 월, 일. 그래갖고 이제 계약자, 중개 의뢰인, 갑, 개업공사 을, 서명 또는 날인이죠. 여기 중개행위한 소고은 전속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의 의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중개행위한 소공. 여기다 두고 서명 또는 날인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죠. 소공이 서명 날인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뿐이라고 그랬죠. 예,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는요, 이 전속계약서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 접수하면서 전속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현황을 기재하는데 로마자 1번은 권리 이전용 해갖고 매도인 임대, 매도 임대를 전소로 하면 여기다 기재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현황을 뭘 기재하느냐?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 기재해야 되겠죠. 등기명의인 들어가고 물건에 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갖고 그렇게 기재하게 돼 있고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 공과금 이렇게 쓰게 돼 있고요. 권리관계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뿐만 아니고 미공시 권리 같은 것도 기재해 준 게 맞고, 그다음에 규제 및 제한사항 기재하게 돼 있고 의뢰 금액을 기재하네요. 그 다음에 권리 취득을 의뢰받는다. 그럼 매수 임차를 의뢰받을 때는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을 기재합니다. 그다음 보수표는 마지막에 언제나 수록하도록 돼 있죠. 첨부 서류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의 상태라든가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이런 거 쓰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물건 접수할 때 이런 걸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전속계약서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감만 잡아두시고요.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일반중개계약서. 한 장을 다시 넘기면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는 이거 서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서식이 있고요. 일반 중개계약 체결할 때 일반계약서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이거 작성했을지라도 보관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일반 계약서 맨 위에 제목 옆에다가 안 써 있는 분은 사용 X, 보관 X 써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전속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 되는데 1조 의뢰 의무사항, 개공의 의무사항이에요. 을은 중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라고 그랬죠.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개 완성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2조는 갑의 권리 의무 그래갖고 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다른 경우한테 의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이제 2항은 갑은 을은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조 유효기간, 4조 보수, 5조 손해배상 책임, 6조 특약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있죠. 권리 이전용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죠. 다 똑같습니다. 전속계약서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 전속계약서와 일반계약서 차이점은 의뢰인과 개업공사의 권리 의무만 차이가 있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감 잡았어요? 전속계약서 서식을 직접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왜 상당히 어려워하느냐? 잘 안 보니까. 자,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마지막 나왔던 문제 321조로 다시 돌아가요. 21회 때 기출문제가 실렸는데 이게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게. 그러면 보겠습니다. 공인인사법령상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일반 계약서, 전속 중개계약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맞아요? 둘 다 서식이 있죠. 다음에 2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OX, X. 정답 2번이네요. 일반은 사용할 의무가 없죠. 근데 전속은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3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존기한에 관한 규정은 없죠. 근데 전속은 보관해야 되죠. 3년 보관하셔야 되고. 4번 일반 계약서 서식에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맞아요? 당연한 얘기죠. 일반 중개계약서 권리 의무 사항 들어가 있죠.
다음에 5번입니다. 일반 중계약서, 전속계약서 식상에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맞아요? 예, 둘 다 동일합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제도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조사 확인 들어가죠. 326조. 여기가 이제 실무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실무의 세 번째 단계죠. 계획을 뛰어넘어서 이제 조사 확인 들어왔어요. 그럼 조사 확인의 의의는 물건을 잘 알아야 중개를 잘 할 테고요. 잘 알아서 브리핑을 잘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게 되죠. 그게 조사 확인의 의의고, 그럼 조사 확인을 해야 될 대상은 뭐냐? 우리가 그 기억했던 확인 설명사항 있죠?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확인 설명사항이 조사 확인 대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10가지,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다.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면 이때는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를 명확히 한 다음에 의뢰인에게 충분히 고지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아니함으로써 만약에 손을 입혔다. 그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럼 조사 확인의 방법은 크게 어떻게 되느냐? 조사 확인의 방법은 크게 공부상 조사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장을 답사해 조사하는 현장 조사의 방법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요. 그런데 요거 말고도 조사 방법이 더 있죠. 지금 의뢰인에게 직접 접수를 하면서 의뢰인을 통하여 물어보는 방법이 있죠.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사 끝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간다. 그럼 중개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름으로써 조사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여기서의 주 타겟은 일단 공부상 조사예요. 그래서 공부상 조사와 관련해서 교재 지금 328쪽에 박스 참고로 해가지고 정리가 쫙 돼 있죠. 이게. 그럼 이제 요거 여기서 이제 주로 물었던 게 지적도 임의하도를 잘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도 임의하도만 가볍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 지적도 임의하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거 단순화된 그림을 하나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적도입니다. 단순화된 게 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10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101이 뭐예요? 지번. 그럼 지적도 임의하도로 이 토지의 소재지 확인할 수 있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대가 뭐예요? 지목 확인할 수 있죠. 대지. 그러니까 지목 확인할 수 있고, 이 선이 뭐라고요? 경계죠. 경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 모양이 지금 현재 직사각형이네요. 토지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형. 지형입니다. 근데 지적도 임의하도로 요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접 도로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도로가 있다면은 여기에 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접 도로 유무 확인할 수 있는데 위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의 지세입니다. 지세를 우리는 경사라고 부르는 거죠. 지세는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소유자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면적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에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지적도를 통하여 이 토지의 지형과 지세를 확인할 수 있다. OX. X죠, 뭐. X입니다. 그럼 나머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으로 이 건물의 방향 확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건물의 구조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물의 소유자 누군지 확인할 수도 있죠. 이 정도. 그 다음에 토지 대장으로 이 토지의 경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문제는 그 329쪽에 요약 정리가 딱 돼 있는데 핵심 포인트 그래가지고 기준공부와 불일치 해결이 있죠. 찾았어요? 이 부분을 작년에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회피했는데 어쨌든 이게 기준 공부에 관한 내용. 그럼 우리가 공부상 조사를 할 때 어떤 공부를 기준으로 조사를 할 거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거예요. 물건의 표시라는 것은 뭐냐? 물적 사항을 얘기하는데 물건의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뭘 기준으로 조사한다?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건축물 대장, 토지장으로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며 나아가 저당이 설정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가압류가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 권리관계에 대한 기준 구문은 뭘로 봐야 돼요? 등기부로 봐야 되죠.
등기상 증명서. 그냥 등기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근데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투기과일주구인지 이런 것들.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있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걸로 이제 조사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공부예요. 그럼 기준이 되는 공부를 이해를 했으므로 불일치 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끼리 서로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부끼리 안 맞았다는 얘기는 대장에 기재된 내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등기 기록,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안 맞았어요. 그럼 이때 누가 우선이냐 문제인데 불일치된 사항이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했어요. 예를 들어 그 토지대장상으로 토지대장상으로 지번이 예를 들어서 100번지로 돼 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지번이 300번지로 돼 있는 거예요. 소재지 불일치죠. 또는 뭐 토지대장상으로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저 등기부상으로는 지목이 잡종지로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했죠. 그럼 이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사항 뭐가 우선이다? 대장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소유자 인적 사항이 불일치했어요.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죠. 소유자 인적 사항이 안 맞았던가? 소유 지분, 공유 지분이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불일치해버린 거예요. 이때는 당연히 뭐가 우선이겠어요? 등기부가 우선이죠. 이거 부연 설명 안 해도 왜 그런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 경계의 불일치가 있죠.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서로 안 맞은 거예요. 경계는 지금 현재 지적도상의 경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뭐가 우선이다?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그래서 그 판례를 실어놨는데 왜 이게 우선이냐면 우리 그 지적공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적공부라는 것은 토지장, 토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이죠. 이게 지적공부인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들 소재지, 면적, 지목, 경계 이런 걸 말해요. 그럼 등록으로서 일단 특정되고 이랬죠. 이것을 저는 지적공부의 특정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특정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민법에서 공부했던 권리의 추정력과 유사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장에 이 토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등록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는 이름,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는 추정 같은 요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게 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뭐가 우선이라고요?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특정력을 확장한 해석이 있었는데 이 토지가 말이에요. 토지 대장상으로는 분필이 된 적이 없어요. 분필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토지 등기부상으로는 이 토지가 분필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필된 등기가 무효란 얘기죠, 이거? 무효란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특정력을 확장해서 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적공부의 특정력이 바로 이 얘기고, 그래서 이제 공부상 경계가 우선입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우선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측량까지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측량까지 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상 조사에서 우리가 이해할 점이었고, 그럼 나머지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은 모두 현장 납사하는 게 맞겠네요. 맞죠? 이 정도. 그래서 감만 잡아두시고.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330쪽에 작년에 이걸 물어봤는데 이게 10년 만에 나왔어요. 이게 18회가 마지막 출제였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작년에 27회 때 출제가 됐죠. 회피했는데 계획공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무엇이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작년 문제였습니다. 기억. 토지의 소재지,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X. 소재지 확인할 수 있죠. 토지장으로. 지목 확인할 수 있죠. 지형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없죠. 지세도 확인할 수 없죠. 이걸 뭘 멈칫하십니까? 그냥 X 바로 나가야죠. 지형과 지세는 이거 지형과 지세는 현장 납사해야 되죠. 지형은 토지의 모양이니까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X죠, 뭐. 바로 X. 다음 니은.
분묘기지권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맞았죠? 등기 안 돼 있으니까. 디귿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OX. X죠 뭐. 자, 그러므로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죠. 다음 리을입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 내 면적이 다른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맞아요? 이건 표시 불일치죠. 그러니까 면적의 불일치므로 이때는 대장이 우선이죠. 그러면 옳은 거라고 그랬죠? 니은? 리을. 정답? 2번. 근데 1번 지문에 또 기억 디귿이 또 있죠? 거꾸로 유도하고 있죠, 지금. 뭔 말인지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또 내면 좋겠죠? 너무 쉬워서.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개별적인 조사 확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으로 이제 쭉. 그래서 이제 서식을 못 보신 분은 참고하시고. 이제 확인 설명 사항,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인데 기본적인 사항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구두로 정리합니다, 그냥. 그럼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소재지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럼 소재지란 말은 소재와 지번의 합한 말이고 토지의 소재라면 토지장으로, 건축물의 소재라면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는 게 맞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지목입니다. 지목은 현재 우리 28지목 쓰고 있죠. 그럼 지목은 토지장으로 확인하는 게 맞죠? 근데 지목이 지적도에도 나오죠. 그죠? 그럼 토지 대장상 지목과 지적도상의 지목이 불일치하면 뭐가 우선이다? 토지장상 지목이 우선이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대장이니까. 그죠?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목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공시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 16회 이후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 공시법의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면적에 대한 부분인데, 면적, 토지 면적이라면 토지 대장으로 확인하면 되고, 건축물의 면적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면 되죠. 이때 공용 면적까지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건물은. 그 다음에 우리 면적은 미터법 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미터법 쓰고 있고요. 그럼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한 방법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제곱미터를 만약에 평으로 환산한다. 이거 곱하기 몇을 한다고요? 0.3025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0.3을 곱하면 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는 나눠주면 되는 거죠? 0.302호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값만 잡아두시고. 그래서, 근데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를 쓰면서, 계약서나 설명서를 쓰면서 괄호 열고 평이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맞죠? 어떤 식으로든 괄호 열고 평이라 써도 안 됩니다. 만약에 쓰게 되면 이때는 계량이나 법률이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 기준금액 50만 원입니다. 예? 왜냐고? 이명박이한테 물어봐야 돼. 이명박이가 그저 나이가 많으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녹화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존경함 없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전 대통령께서 뭐 이게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무역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척간법을 못 쓰게 해버렸죠. 다. 이게. 근데 그 저쪽 미국 놈들은 여전히 야드 쓰고 있잖아. 야드. 그죠? 마일도 쓰고 있고. 마일. 마일이 몇 킬로인지 알아요? 1마일? 예? 1마일이 1.6km인가 되죠? 1.6km. 그러니까 미국 차들은 저 마일로 표시하잖아요. 속도가. 전 세계가 킬로미터로 가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걸 뭐 무역한 놈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냥 어쨌든. 근데 우리는 브리핑 나갈 때 제곱미터로 브리핑 나가면 안 되죠. 그죠? 평으로 해야지. 제곱미터로 표시 이거 알려주면은 손님이 이거 감이 없지, 감이. 여러분들도 감이 없잖아. 85제곱미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평으로 환산해서 설명해 주는 게 맞고, 근데 평을 문서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일단. 자, 그럼 그 정도 참고하시고 경계입니다.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경계 측량의 의무는 없다는 거 불일치했을 때 말씀드렸고, 지형과 지세 내려갑니다. 지형은 토지의 모양이니까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형,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세는 토지의 경사죠. 그러니까 이 현장답사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지형과 지세는 토지의 가격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이 정도 감 잡고요. 넘어가죠. 건물.
건물은 이거 구조, 용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축연도 이런 것들은 모두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건물의 방향은 대장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방향조사 해야 되죠. 그럼 건물 방향조사하는 방법 기억하고 계시죠? 주택이었다. 뭘 기준으로 조사한다고요? 거실,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주거용 건축물은 주실. 그러면 만약에 거실이 남쪽을 보고 있으면 이건 남향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거실이 없다면 안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근데 그 밖의 건축물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한다. 맞죠? 주된 출입구가 북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조사하면 되고요. 위반 건축물 여부도 모두 체크해야 되죠. 맞죠? 이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것이 뭐냐 하면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여부를 조사해야 돼요. 내진 설계 여부. 내진 설계가 뭔지 알죠? 이게 입법 예고됐어요 현재. 그래서 이제 일단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관리 주체가 있느냐 현장 답사 조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광공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적인 사항 조사가 끝났죠? 이제 두 번째, 기권거수 그랬으니까 권리관계조사. 자, 그럼 권리관계조사로 들어왔는데 제가 왜 휙휙 지나가는지 아시죠? 아, 이런 거 문제 내겠어요? 안 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쑥 지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권리관계조사예요 지금 이게. 그럼 권리관계조사를 하는데 권리관계조사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이 물건을 취득하는 취득자에게 권리상의 하자를 밝혀주는 거예요. 하자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그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얼마나 떠안기느냐. 이거를 고지해 줌으로써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관계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개사고 났을 때 권리관계사고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뭐였느냐? 우린 등기에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 안전을 보호 못하고 있고, 우린 등기에 모든 권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죠? 미공시 권리들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미공시 권리들이 관습상의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더 있어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나아가 우리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하는 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너무 많아갖고 이걸 개공이 강구함으로써 사고를 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사고가 발생한 주된 이유고, 그럼 우리는 권리관계 조사할 때 일단은 등기부를 통하여 조사하게 되죠. 그럼 이제 공시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우리 쪽에서 직접 출제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16회 시험에 마찬가지로 이쪽은 출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는 등기부를 통한 조사를 일단 하게 되는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아니한 미공시 권리도 조사해 줘야 되죠. 그럼 미공시 권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 답사에 조사해야 되겠네요. 그럼 미공시 권리를 나열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미공시 권리는 유치권이 있죠. 또 법정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도 있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상가 임차권이 있죠. 그래서 미공시 권리 대표 주자가 이것들이고요. 이건 모두 민법 시간에 공부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미공시 권리가 뭐다? 예? 아, 임차권이죠,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다음 주 우리가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별도로 공부하고요. 이게. 그럼 이 세 개 중에는 가장 많이 부딪힌 미공시 권리가 뭐다? 분묘기지권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분묘기지권이 우리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붙이고 우리나라 이 이마에는 대부분 분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잦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맞추기는 어디서 맞춘다? 중개법에서 맞춘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이 별도 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판례를 이제 짚어드리고 가야 되죠. 판례를 잠깐. 그 341쪽으로 돌아가서 341쪽에 판례가 위아래 두 개가 실려 있죠. 밑에 판례, 밑에 거. 부동산 중개인이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의 계약서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밑줄,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밑줄 그시고, 의뢰인의 확인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 제한물권 사항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다면 중개사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밑줄,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밑줄 쫙 긋고 거기까지만, 적어도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보는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 자,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약 체결로 잔금 지급 전에 새로운 제한 물건이 이 물건에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저당이 새로 잡혔는가?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할 의무가 있느냐?
이게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는데 논란은 차치하고 실무적으로는 꼭 확인해야 되죠. 돈 들어가기 전에 당일 아침에 확인하는 거예요. 전날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가기 직전에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이 됐는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라고 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게 장수하시는 비결이에요. 근데 지금 이 판례는 뭐냐? 계약서를 재작성한대요. 재작성하고 의뢰인이 제한물건 상황이 새로 들어왔는가 요청까지 했어요. 이때는 이걸 확인할 의무가 있대 없대요? 있다란 판례죠 지금.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그 다음 그 밑에 2번 판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무허가 건물 관리장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밑줄 쫙 긋고 이것은 거기까지만 밑줄 긋고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밑줄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밑줄 쫙 긋고 무허가 건물 관리장의 소유자로 등재됐다는 사실만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여기서 밑줄이에요.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거기까지 밑줄. 감 잡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무허가 건물 관리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자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습니다. 감 잡았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미공시 원리의 대표 주자인 분묘기지권을 보도록 하지요. 그럼 이제 우리 민법 시간에 분묘기지권을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민법 진도 지금 어디까지 가고 계세요? 에? 밖에 계시는데 내가 물어볼 거예요. 진도도 모르고 있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진도도 모르고 있냐고. 물권 그럼 들어갔죠? 물권 중에 어디 가고 있어요? 아 좋아요 그럼. 그냥 가죠. 뭐 우리 민법 시간에 공부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쪽에서 나오는 부분은 무조건 합니다. 예? 분밀권은 아직 안 했어요? 아 좋아요 좋아 그럼. 자 밥봉으로 바로 갑니다. 분밀권의 성질. 분묘기지권 우리 판례에서 확립이 됐는데 이건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습상의 뭐 특수이상권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토지의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봐야 되죠. 물권이니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 또 이해를 해두시고요.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 그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OX.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차주라는 게 이건데 일본식 표현이죠 이거. 임차인의 권리죠. 임대차잖아요. 임대차. 대주, 차주 이렇게 불렀죠. 일본 애들은 아직도 그렇게 불러요. 대주, 차주 이렇게. 임차인이죠. 대주가 임대인이고.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OX. X죠 이거. 바로 알아봐야 돼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뭔 말인지 아셔요? 채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대차는 여러분들 민법 시험범위에 안 들어갔지만 임대차와 사용대차 차이는 아시잖아요. 임대차는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해버리면 지상권 유사의 물권 취득합니다. 분묘지권 취득이에요. 채권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틀렸어요. 21의 기출이었어요. 이거. 기출이었습니다. 이거 OX 있나? 이 책에 이거? 이 내용이? 이건 없겠구나. 어려운 질문이라. 그래서 어쨌든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일단 세 가지로 압축이 됐는데 성립 요건 먼저. 성립 요건은 일단 봉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신도 안치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 분분, 이게 분분이죠? 분분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 시신이 이거 앉아 계시면 된다 안 된다? 예, 누워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그럼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등기함으로써 취득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그럼 봉부는 있으나 시신이 없네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가묘.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봉분이 없어요. 시신은 있어요. 평장 또는 암장입니다.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평장, 평포항에 모셨거나 암장, 몰래 모셨다는 얘기죠? 취득 불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됐는데 타인의 토지에 그의 승낙을 받고 설치를 합니다.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집 모시겠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즉시 취득해버리죠? 승낙 설치하면. 그러니까 사용대차에서는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효로 취득할 수도 있죠. 시효 취득은 이거 점유 수호봉사를 몇 년 해야 돼요? 20년. 그럼 점유를 20년간 하시라는 얘기인데 수호봉사를 이 점유가 평온한 점유해야 되죠. 공공연해야 되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수호봉사 하시면 시효로 분묘권을 취득한다. 자, 그럼 여기서 점유 관련 사항 따지고 가야죠. 이제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다.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타주점유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분묘기권이 소유권이 아니니까 타주점유가 맞죠. 다만 인접 토지가 내 땅인 줄 믿고 여기다 대고 분묘를 설치했어요. 이 점유는 자주점유. 내 땅인 줄 믿었죠. 그러니까 이건 자주점유에 속한다. 라는 게 우리 판례였죠. 예, 이렇게 됐고. 다음. 분묘기권의 포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분묘지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분묘기권을 포기할 때 의사표시, 포기라는 의사표시 외에도 점유까지도 포기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이 점인데 우리 판례는 분묘지권은 점유를 수발하는 권리가 맞긴 하지만 의사표시로서 포기가 바로 되는 것이지 점유까지도 포기가 돼야지만 점유까지도 이제 이거를 상실해야지만 권리가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의사표시로서 포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했걸랑요. 근데 이 토지를 양도하십니다. 양도하시면서 그 양수인과 분묘 이장에 대한 특약이라든가 철거에 대한 특약을 안 하고 양도하셨네요. 그럼 내가 바로 취득하는 거죠? 이게 성립하는 경우 세 가지로 정리됐고 효력. 분묘기지권의 취득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예요. 취득자에 대한 부분인데 분묘기권 취득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취득하는 거죠. 그 자가 누구예요? 종손. 종손이 취득함이 원칙이라. 이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거든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어요. 토지 소유자에 대해 권리 행사하는 거죠. 권리 행사 누가 해야 돼요? 종손이 해야 되죠. 연고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다면 그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권리 행사 못합니다. 종손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거. 다만 연고자는 종손의 권리에 터잡아 분묘기지를 사용할 수는 있을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권리 행사는 종손이 한다. 그러니까 취득자가 종손이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이 분묘를 관리했다면 종중이 취득한다는 게 예외적인 판례가 있어요. 일단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존속기간인데 분묘기지권이 언제까지 효력이 미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어요. 이 봉분이 존재하고 이 봉분에 대하여 수호봉사는 한 계속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럼 이거 당사자의 특약이 없다면 제사 모시는 동안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 뺏긴 걸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또 짚고 가야죠.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민법 지상권편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고 봐야 되죠. 일반적으로 준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민법 지상권편에서는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죠. 이건 강행 규정이었어요. 그럼 경관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은 최단 30년이고 일반 건물은 15년이고 공작물은 5년이었습니다. 그럼 이 분묘는 그 셋 중에 하나로 본다면 뭘로 봐야 돼요? 예? 경관 건물로 보는 거 아니죠. 영원히 사실 곳이다 해서 경관 건물 아니야 이거. 공작물로 봐야 되죠. 그럼 공작물로 본다면 공작물 최단 5년이잖아요. 자, 근데 이게 적용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단 3년 뒤에는 이장을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존속기간을 정했죠, 지금. 이거를 존속기간 정했어요. 그럼 이 3년이 유효하냐의 문제예요. 분묘를 공작물로 본다면 최단이 5년이잖아요, 지금. 그럼 3년으로 정해놨죠, 지금. 그럼 이게 유효하냐의 문제예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거 유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묘권,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기 때문에 민법 지상권편이 준용이 되겠지만 최단 기간에 대한 준용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어요. 최단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법정 지상권과 차이가 있는 거 지금 구분해 놓으세요. 내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법정 지상권도 지상권이죠. 최단 기간 보호를 받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경구한 건물이 법정 지상권 취득할 거라면 이때는 30년 갑니다. 근데 분묘기지권은 이게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류를 생각해 보면 이게 납득이 돼요. 지류.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습니다. 지류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였죠, 이거? 그래서 결국 지류도 안 주고 남의 땅을 함부로 쓰니 최단 기간에 보호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3년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지류는 당사의 약정에 따르되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한다 그랬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효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디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분묘기지라는 것은 원래 어감상 이게 사전적 의미에서는 분묘기지는 이 봉분이 안치된 밑에 땅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 동그랗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하면 절할 곳이 없다고 했죠. 이거 올라가서 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 이거. 그러니까 분묘기지뿐만 아니고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는 거였죠. 그래서 장소의 효력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라는 게 우리 판례였는데 우리나라 분묘는 대부분 이 뒤에 초생달 모양의 둔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둔덕을 뭐라 불렀어 우리? 사성이라 불렀습니다. 판례가 사성. 그럼 당연히 분묘기권의 효력이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판례들인데 이건 뭐 잘 아십니다. 부부 일방이 먼저 돌아갔고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어요.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재설치합니다.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재설치해요. 이거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럼 결국 분묘기지권은 신설할 권능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이장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설 이장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분묘 일부가 멸실했어요. 허물어졌다는 얘기죠. 일부가 멸실하여 유골이 존재합니다.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도 가능했어요. 이거 분묘권 소멸했다, 유지됐다?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겠죠?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총유물인 임야예요. 예를 들어 문중부동산이었어요. 문중산. 총유물인 임야에 대고 분묘를 설치하도록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승낙해줘버리면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시키는 행위죠, 이거. 따라서 총유물인 임야에 대고 분묘를 설치하도록 승낙하는 행위는 이건 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즉 문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판례는 딱 하나만 남겨놓고 다 했거든요. 제가 아는 판례는 여기까지예요. 교재에 다 써있죠? 그러니까 교재에 써있는 내용 중에 하나만 빼놓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나머지 이제 5, 6월 달에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꼭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그럼 이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무슨 법이다? 장사법. 그래서 장사에 관한 법률이죠, 이게.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민법에서 분묘기권을 공부하지만 장사법을 공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엮어서 우리 쪽에서 이 부분을 출제를 잘하고 있고 잠시 후에 문제 풀어보겠지만 작년에 장사법만 갖고 딱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어쨌든 장사법의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럼 이 장사법에 대해서는 일단 이 법은 언제 시행됐냐면 2001년도 1월 13일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부분들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법상 지금 용어거든요.
이 법상 사용하는 용어는 밑에 지금 다 주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쬐끄맣게 깨알 써 있는 글씨들. 여기에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으세요, 그냥. 이거. 이 법은 분묘와 묘지를 확실히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고 했어요. 분묘라는 것은 시신을 안치하게 한 시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봉분, 이게 분묘라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묘지라는 것은 이 분묘들을 설치하기 위한 일정 면적의 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묘지. 그러니까 이 봉분들을 설치하기 위한, 분묘들을 설치하기 위한 일정 면적 구역, 이게 묘지다. 그러면 이 법은, 이 묘지는 사설묘지와 공설묘지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설묘지라는 것은 시도지사가 설치한 묘지라든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가 공설묘지라 했고, 사설묘지라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문중이 설치한 묘지. 그러니까 사설묘지 종류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 종중묘지, 법인묘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현충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충원은 공설묘지다 아니다? 공설묘지 아니라겠죠. 현충원은 국립묘지예요. 국립묘지. 그러면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장사등여나 법률에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습니다.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장사법의 적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도입된 그 장사의 방법으로서 자연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연장. 그래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장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장이다. 그래서 나무 밑에 모시면 뭐라 한다고요? 수목장. 잔디 밑에 모시면 잔디장. 화초 밑에 모시면 화초장. 그죠? 이걸 통칭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연장. 그럼 자연장지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개인 자연장지가 있고요. 가족 자연장지가 있고요. 문중, 종중 자연장지가 있고, 이건 종교단체 자연장지가 있어요. 종교단체 자연장지가 있고, 법인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 종류는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납골시설이라 불렀던 거 있죠? 이걸 이 법이 뭐로 순화했다고요, 지금? 봉안시설이란 말로 순화시켰다. 그래서 봉안시설의 종류로는 봉안묘가 있죠? 묘의 형식을 띈 거. 이게 봉안묘고, 최진시황묘가 봉안묘였다고 그랬고, 봉안당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당자가 무슨 당자였다고요? 집당. 그러니까 건축물의 형식을 띈 봉안시설. 그래서 이게 드라마 나오는 쪽쪽 봉안당이었다고 그랬죠? 층층층 돼가지고 골분 담아놓고 있잖아요. 그게 봉안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안탑. 이건 실무적으로 보기 조금 힘들다고 그랬는데, 스님들 사리탑 같은 게 봉안탑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봉안담. 담장의 형식을 띈 봉안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안담이 있습니다. 담. 그러니까 용어.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법상 본론으로 가서 신고나 허가제도. 그래서 지금 이 장사법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게. 거기 이 345쪽에 매장, 화장 등의 신고란 말 나와 있죠? 그거 그 첫 번째 기억할 점입니다.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매장, 화장 등의 신고 이 사항을 이해를 해 두시는데, 신고는 관할이 매장지 관할, 묘지 관할, 시군 구청장의 관할이거든요. 이때 사전에 신고할 사항이 있고 사후에 신고할 사항이 있네요. 사전에 신고할 사항은 뭐냐면요, 화장이나 개장을 하시고자 하잖아요. 그럼 미리 신고하셔야 돼요. 화장은 뭔지 아시고, 화장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 신고 안 돼 있으면 절대 화장 안 해줍니다. 개장은 이게 열개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묘를 이장을 하기 위해 파헤치는 거예요. 이게 개장입니다. 화개장, 사전신고. 그 다음에 사후신고가 있는데, 사후신고는 30일 내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묘지를 설치했거나 시신을 매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30일 내에 사후신고하시면 돼요. 이거. 그러면 개인 묘지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산입니다. 이게 산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일정 부분 나무를 잘라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할머님을 안치하고 상석을 놓고 비석을 놓고 사성을 이렇게 둘러쳤어요. 이게 개인묘지 설치죠. 그래서 개인묘지라는 것은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분 있죠.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분을 모셨다. 이게 개인묘지 설치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가족묘지예요. 그래서 이제 친족관계 있던 자들을 모시는 게 일단은 가족묘지가 일단 되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자리, 할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예요. 이미 설치된 묘지에 할머니가 돌아갔어요. 시신을 안치하느니 이게 매장이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장사의 풍습이기 때문에 상주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했다고 그랬어요. 고 할 거 다 하고 천천히 신고 들어가는 얘기죠. 며칠 내에 들어와라? 30일 내에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사전신고, 사후신고 이 정도 구분하는데 최근에 도입된 자연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하잖아요.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30일 내에 천천히 신고하시면 돼요.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개인 자연장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인 자연장지보다는 조금 더 큰 가족 자연장지하고 문중 자연장지 있죠. 가족 자연장지하고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미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전신고예요. 특히 사후신고를 기억을 해둡니다. 일단 그럼 나머지는 다 허가사항이죠 뭐. 그러면 허가는 일단 묘지 있죠. 묘지. 지금 공설묘지는 허가받을 일이 없죠. 지들이 설치하니까. 근데 사설묘지 설치할 때는 산림을 훼손해야 되니까 허가받습니다. 근데 사설묘지 중에 개인묘지는 사후신고였죠. 그러니까 허가사항은 이렇게 되네요. 개인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설묘지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자연장지 중에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신고였고 가족이나 문중 자연장지는 사전신고로 갔죠 이게. 이거는 좀 더 크니까 사전에 미리 신고하고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 자연장지는 장려하기 사후신고고 그럼 이거보다 더 큰 문중 자연장지 이거 종교단체 자연장지가 있다고 그랬죠. 종교단체 자연장지라든가 또는 법인 자연장지 있죠. 이거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럼 미리 이때는 허가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특히 사후신고 정도는 이번 순한테 기억하고 자고요. 개인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억할 점이었고요. 이제 넘어가면 그 346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이제 묘지, 사설 화장시설 설치 제한 지역들은 이제 참고하시고 6번에 분묘의 점유 면적이 나오죠. 이거 벼락 치는 소리예요? 오늘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네, 나도 그래서 안 나가잖아. 벼락 맞을까 봐. 일단. 자, 그래서 어쨌든 면적 제한을 두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면적 제한. 두 번째 면적 제한 6번입니다, 지금. 그래서 면적 제한을 하고 있는데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시스템 분묘 한 기당 면적이에요. 분묘 한 기당이라는 것은 상석, 비석, 시설물의 설치 구역 면적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분묘 한 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해 설치하지 못하죠.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10제곱미터면 3평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공설묘지 같은 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합장을 위해 개장할 때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좀만 더 파면 옆에 분이 뭐라 한다고요? 예, 나 불렀어 하고 나오십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서 개장해야 돼. 그러니까 10제곱미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제한에서 개인 묘지 면적 있지 않습니까? 개인 묘지라든가 개인 자연장지 면적 있죠?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이거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 묘지나 개인 자연장지는 30, 30제로 기억하자고요?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며칠 내에 신고하라고요? 30일 내에. 면적 제한 몇이라고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0, 30제로 기억합니다.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는. 그러니까 요 면적은 30제곱미터 못 넘긴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분묘 한 기당 요거 면적은 10제곱미터를 못 넘기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음 순환 때는 개인 묘지 30, 그 다음에 가족 묘지는 100, 문중 묘지는 1000,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법인 묘지 설치하려면 물론 재단법인 설립해야 됩니다. 법인 묘지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개인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이거 면적까지 다 기억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일단 요거만 기억하고 가자고요. 면적 제한은 이 정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기억감이 7번에 분묘의 설치 기간이 나와죠. 이걸 세 번째 기억해야 돼요. 그럼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시스템 분묘의 존속 기간 있지 않습니까? 설치 기간 몇 년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30년으로 한다.
기억해 두시고 밑줄 쫙 꺼놓고. 근데 30년만 인정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장 허용하죠. 연장은 몇 번? 1회. 1회 하나요. 몇 년? 30년 허용합니다. 이건 뭐 조례로 단축할 수가 있긴 있는데 연장기간은. 그러면 이거 분묘가 존속할 수 있는 거는 단축이 없다면 최장 몇 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60년이죠.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만료가 되면 철거해야 되겠죠. 몇 년? 1년 내 철거해서 화장하시거나 봉환시설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이 분묘기지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 아니겠습니까? 요것이. 지금 우리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봉분이 있고 약정이 없다면 봉분이 있고 소봉사는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근데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분묘예요.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고 설치했어요. 내가 분묘지권 취득했죠. 그렇다라도 몇 년 못 넘기는 거예요? 60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묘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존속기간 제한. 그래서 이해해 두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체류한 말 나와 있죠.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이걸 제가 줄여서 무연분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연고자가 없는 분묘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타인의 토지에다가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분묘라든가, 또는 타인의 묘지 있죠. 묘지에다가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분묘, 이것이 바로 무연묘라고 부르고 있다. 제가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묘지에다 몰래 설치한 놈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했죠. 이거 타인의 묘지에다가. 그럼 이런 분묘가 발생이 되면 연고자를 알잖아요. 연고자를 알면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 줘야 돼요. 이장을 해가라.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 뜻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해갔다.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서 분묘 존속을 위한 권리, 분묘 존속 권리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은 2001년도 이후에는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다. 묘지에다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다. 시효취득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1년도 이후에는 시효취득을 인정 안 합니다. 그 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럼 최근에 지금 자연장이 도입됐다고 그랬는데, 타인의 자연장지, 타인의 토지에다가 승낙을 안 받고 몰래 자연장을 했어요. 자연장 보존을 위한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장사법에서 주요하게 기억해야 할 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일단 신고사항에 대한 부분을 기억을 일단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 면적 제한, 세 번째로 존속기한 제한,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고 계셔야 되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348조. 개업공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중개 의뢰인에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지금 장사법만 갖고 딱 물어봤죠? 분묘지권을 빼버리고. 1번입니다. 개인묘지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답이네. 몇이에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죠. 얼마나 쉬워. 30조 기억합니다. 1번 정답이었어요. 2번.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내 매장직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아요? 개인묘지 설치, 매장. 이게 전통적인 장사의 풍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할 거 다 하고 30일 내에 천천히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3번입니다. 가족묘지라는 것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하나 설치한 묘지를 말한다. 알아보시겠죠? 다음 4번입니다.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자, 법인묘지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설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5번 질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장사법은요, 이 범위를 거의 못 벗어나거든요. 이 범위를 거의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꼭 맞추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이놈만 다 맞추고 싶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법정지상권 실려있죠? 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부분은 2차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법정지상권 출제 빈도가 어떻게 됐냐면요,
13회 때 냈었어요. 그랬다가 10년 동안 안 냈죠. 22회 때 딱 출제해서 다시 22회 때. 그랬다가 25회 때 출제했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가 몇 회? 28회. 3년 터울이네? 그러니까 2차만 하신 분들은 읽어두세요.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법정상권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그래갖고 25회 때 문제가 다음 페이지에 실려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럼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